주평왕이 도읍을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때를 경계로 하여 뒷사람들은 주나라 역사를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누기도 한다. 곧 무왕이 도읍한 호경보다 평왕이 옮겨 앉은 나급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천도 이전의 주나라를 서주라 하고 그 이후를 동주라고 부르면서 생긴 시대 구분이다. 동주시대는 엄밀히 말하자면 평왕이 나급으로 도읍을 옮긴 때부터 동주란 이름으로 남아있던 주왕실의 봉지 한 조각이 끝내 진나라의 토멸당해 사라진 때까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황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주왕조의 분봉국 제나라를 쳐 없애고 천하를 통일한 때까지 550년을 동주시대라 일컫는다. 이 동주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지는데 기점은 중원의 강국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나누어지는 때가 된다. 춘추시대는 주나라 도읍이 동쪽으로 옮겨진 때부터 진나라가 해체될 때까지 360여 년을 가리키며 그와 같은 시대 이름은 공자가 찬술한 그 시기의 노나라 역사서 춘추에서 나왔다. 전국시대는 한, 위, 조가 진나라를 분할하여 각기 자립한 때로부터 제나라가 멸망하여 천하가 통일될 때까지의 180년 남짓을 말한다. 전한, 유향이 그 시대 사람들이 펼친 책략을 집성해 엮은 전국책에서 그런 시대 이름이 나왔다. 춘추시대는 무엇보다도 오패의 존재로 특징 지어진다. 오패는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5 제후를 묶어 부르는 이름인데 흔히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송양공, 진목공 5을 든다. 그러나 어떤 이는 송양공과 진목공을 오패에서 빼고 오왕부차와 월왕구천을 넣기도 한다. 송양공은 패자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제후에 지나지 않고 진목공은 다른 제후가 패자가 되는 걸 도왔을 뿐 자신이 패자로서의 지위를 누려본 적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춘추시대에 이르면 주나라 왕실은 이미 무력해져 제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크고 힘있는 나라의 제후들이 작고 힘없는 나라의 제후들을 병탄하니 한때 1000이 넘던 주나라의 분봉국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춘추시대 말기가 되면 겨우 여남은 나라만 남게 될 만큼 봉건 질서는 허물어졌다. 그때 부국강병을 배경으로 제후들을 휘어잡고 상충하는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며 천하를 주무른 것이 바로 그 패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왕실을 떠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다른 제후들을 복속시켰으며 이른바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는 그 시대의 패자의 전통을 지켜나갔다. 제후의 호칭도 일찍부터 왕호를 참칭해오던 초나라를 빼고는 그 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도 아직은 공이나 후로 남아있었다. 춘추시대의 오패와 마찬가지로 전국시대에는 칠웅이 있었다. 칠웅은 전국시대를 주도하면서 각축한 7나라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춘추시대 말기의 14제후국이 나누고 합치기를 거듭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들로 제나라, 진나라, 연나라, 초나라의 옛 진나라를 쪼개 세운 중원의 한, 위, 조, 세 나라를 합쳐 7나라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전국 초기에는 대략 동쪽으로 제나라가 있고 서쪽에 진나라, 북쪽에 연나라, 남쪽에 초나라가 있으며 그 가운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진나라가 점차 세력을 키워 동으로는 한중으로 진출하고 북으로 구원, 남으로 파촉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하자 남은 6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진나라를 에워싸는 형국이 되었다. 전국시대 주나라 왕실의 쇠락은 한층 처참하였다. 전자는 제나라의 권신, 전상이 강공을 시해한 뒤 제멋대로 군주를 세우고 한, 위, 조가 저희 군주를 내쫓고 진나라를 나누어 가져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주나라 왕실 그 자체가 끔찍한 골육 상쟁에 빠져들게 된다. 28번째 임금 정왕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다투며 차례로 죽이고 죽어 1년 동안에 애왕, 사왕, 고왕 이 세 왕이 잇따라 즉위하는 일이 벌어졌다. 형을 죽인 형을 다시 죽이고 왕위에 오른 고왕은 남은 9 황공에게 하남 땅을 주고 주공의 관직을 잇게 하여 다른 뜻을 품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주황공의 손자 해공이 다시 작은 아들을 동주공으로 세워 공 땅에 본봉함으로써 뒷날 있을 주나라 양분의 불씨를 심었다. 그러다 보니 왕실의 권위는 더욱 떨어져 고왕의 아들 위열왕 때에 이르면 저희 주군을 내쫓고 그 나라를 차지한 한, 위, 조를 제후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변하는 세상과 더불어 칠웅의 군주들도 춘추시대의 오패와는 달라졌다. 읍제국가가 영토국가로 바뀌고 토지의 소유가 크고 작은 봉건제후로부터 칠웅의 군주에게로 넘어가면서 그들 내부의 가부장적 군신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힘을 바탕으로 존왕양이의 대의명분 대신 실리와 실력에 따른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들을 이끌었다.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높아지는 경제적 통일의 요구와 더불어 천명론이나 왕도 정치로 포장된 공공연한 혁명의 논의도 그 시대 칠웅의 군주들이 드러내놓고 천하를 다투는데 크게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조락의 길을 가던 주나라 왕실은 끝내 천명을 되살리지 못했다. 35대 현왕 때에 진해왕이 주나라 왕실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왕이라 일컫자 나머지 다른 제후들도 저마다 스스로 왕을 일컬었다. 현왕의 손자 난왕 때에 이르면 왕실은 한낱 실권 없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고 주나라는 동서로 갈라지고 만다. 동주공은 공현에, 서주공은 낙양에 머무르며 제멋대로 주나라를 나수어 다스리고 난왕은 서주공에게 더부살이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뒤 못난 동주와 서주는 한때 전쟁까지 치르며 상잔의 피를 흘리더니 서주는 난왕 59년 육국의 제후들과 합종하여 진나라에 대항하다가 진소왕에게 정벌당하고 동주는 그 7년 뒤 진장양왕에게 멸망당한다. 그리고 다시 20여 년 뒤 진의 시황제에게 육국이 모두 망하면서 황제의 자손들이 다스렸던 세계는 드디어 끝나고 만다. 젊은 자객. 하남 양무현 남쪽에 대하의 도도한 물줄기가 화북의 기름진 황토지대를 휘젓고 흐르다가 멀리 길을 바꾸어 사라지면서 남긴 넓은 퇴적층 모래벌판이 있었다. 세월의 비바람에 깎인 크고 작은 모래 언덕들이 마치 물결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박랑사라고 불렀다. 그 박랑사를 가로질러 새롭게 통일된 대륙의 동서를 잇는 관도가 지나갔다. 진제국의 수도 함양에서 함곡관을 빠져나와 낙양, 팽성을 잇는 그 길은 북으로 임치, 남으로는 회계에 이르렀다.
기원전 218년 진시 황제 29년 4월 어느 날이었다. 늦은 봄 햇살에 점점 달아오르는 한 모래 언덕 뒤에 몸을 감춘 두 사내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멀리 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젊었으나 생김과 차림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서로 달랐다. 한쪽은 크지 않은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와 잘생긴 걸 넘어 예쁘다는 느낌을 줄 만큼 희고 반듯한 얼굴이었고, 다른 쪽은 열자 가까운 키에 깍지똥 같은 몸피에다 검붉은 살갗과 억센 눈코였다. 차림도 마찬가지. 한쪽은 갖춰 입은 기공자 차림인데 다른 한쪽은 거동의 편의만을 헤아려 지은 듯한 검수들의 거친 배옷이었다. 검수는 일반 백성이랍니다. 남장한 미녀같이 잘생긴 사내의 성은 장, 이름은 량이요. 자는 자방으로 섰다. 하지만 그는 원래 희씨로서 그로부터 꼭 12년 전에 망해버린 한나라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희계진은 한나라의 소후 선해왕과 양해왕 때 재상을 지냈고, 그 아버지 희평은 희왕, 도해왕 때 재상을 지냈다. 시황제가 한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영청군을 설치했을 때 희량은 아직 나이가 20이 차지 않아 벼슬길에 나가기 전이었다. 하지만 부조 이대가 5세에 걸쳐 섬긴 한나라의 언덕으로 노복만도 상백명이 될 만큼 그의 집안은 번성했다. 희량은 그 한나라를 위해 원수갚기를 맹세하고 그때부터 전 재산을 털어 진시황을 죽일 자객을 구했다. 그 무렵 아우가 죽었으나 자객을 구하는 데 쓸 재물이 줄어드는 게 아까워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러주지 못했을 만큼 희량의 복수심은 치열했다. 때마침 동쪽 바닷가에 창해군이라 불리는 이가 숨어 살며 많은 역사를 기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부터 성을 장으로 바꿔 자신을 감춘 장량은 천리를 걸어 창해군을 찾아보고 망금을 바치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창해군을 동의의 군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는 산동 바닷가에서 반진의 세력을 키우고 있던 협객이나 토호로 보는 편이 온당할 듯하다. 창해군은 기꺼이 장량의 말을 들어주었다. 좋소. 마침 내게는 120근 철퇴를 부젓가락 휘두르듯 하는 장사가 있소. 게다가 그에게도 진작부터 영정을 죽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소. 반드시 공을 도와 한을 풀어줄 것이오. 시황제의 이름은 정이요. 조보 이래로 진왕실은 성을 조로 썼으므로 시황제를 부를 때는 조정이라고 해야 옳다. 그러나 시황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이 서융이었음을 드러내고자 굳이 옛적의 성인 영씨를 붙여 그를 영정이라 불렀다. 진나라의 핏줄이 오랑캐에 닿아 있다는 것 때문에 진나라에 망한 육국의 한이 더욱 깊고 치열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창해군도 시황제를 굳이 영정이라 불러 가슴속의 분한을 드러내면서 역사 한 사람을 골라 장량에게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내였다. 하지만 장량은 그 뒤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엄청난 일을 꾸며왔으면서도 그의 출신은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처음 소개를 받고 그 이름을 물었을 때 창해군은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운 좋게 영정을 저격해 죽인다 해도 당분간 천하는 진의 것으로 남아있고 그대들은 쫓기는 몸이 될 것이요. 장이와 진여가 쫓기면서도 함께하는 것이 비록 아름다워 보이나 또한 그만큼 힘들 것이요. 진작부터 깊이 사기어 온 적이 없을 바에야 각기 나뉘어 쫓기고 숨는 게 낫소. 그리고 그때는 서로를 알고 있어 득이 될 게 없소. 내 저 장사에게 공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을 테니 공도 굳이 저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시오. 장이와 진여는
역시 오래전에 망해버린 위나라의 명사들로 일찍부터 이른바 문경지교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었다. 위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는 뒤탈을 없애기 위해 장이에게 1,000금, 진야에게 500금의 상을 걸고 찾게 하였으나 함께 달아난 둘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숨어 있었다. 장량도 창해군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로부터 몇 달 함께 시황제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마침내 이 방랑사 길목에서 동쪽으로 순수를 나서는 시황제를 저격하기로 작정한 그날까지도 서로에 관해 묻기를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얼마 후면 각기 흩어져 쫓기게 되고 어쩌면 다시는 살아서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장량은 새삼 그 사내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졌다. 왜 이리 늦는지 모르겠소. 장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내를 슬며시 돌아보았다. 장량과 나란히 모래 언덕에 기대 관도를 내려다보고 있던 사내가 말없이 한 곳을 손가락질했다. 관도가 빠져나오는 서쪽 구릉지대 쪽인데 눈여겨 살피니 아련히 먼지가 일고 있었다. 적지 않은 인마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별과도 같았다. 긴장과 까닭 모를 조급함이 잠시 장량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창해군에게서 얻어온 역사는 산악처럼 태어나기만 했다. 지고 다니다 곁에 붙어두었던 길쭉한 상자를 말없이 끌어당겨 뚜껑을 열었다. 상자에서 나온 것은 길이 한 발의 어른의 팔뚝보다 굵은 철퇴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불시에 몸을 날려 치지 않으면 영정의 위사들이 가로막아 이를 그르칠 수도 있어. 나는 저기 관도 바로 곁의 모래 언덕으로 옮겨 몸을 감추고 영정을 기다려야겠소. 몸을 일으킨 역사가 철퇴를 가볍게 어깨에 매며 말했다. 장량도 얼른 그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역사가 그런 장량을 눈길로 주저앉히려는 듯 지그시 쏘아보며 말했다. 선생은 이대로 계시오. 여기서 이를 살피시되 내가 손을 쓰고 난 뒤에는 성패에 상관 말고 얼른 이 자리를 떠나시오. 내가 이를 그르쳐도 선생은 반드시 살아남아 영정을 죽여주어야 하오. 지금까지 소식을 염탐하고 이를 채비하고 꾀를 내는 일은 장량이 도맡아 왔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역할이 바뀌어 버린 듯 역사 쪽에서 오히려 장량이 해야 할 바를 일러주고 뒷일까지 당부했다. 그게 다시 장량을 혼란시켜 잠시 할 말을 잃고 있는 사이 역사는 휘적휘적 묶여있는 말 쪽으로 가더니 자신의 말고삐를 풀어 안장에 감은 뒤 철퇴로 가볍게 말엉덩이를 쳤다. 말이 놀란 울음소리를 내며 남쪽으로 내달았다. 살아서 돌아갈 마음을 버렸구나. 그런 생각에 퍼뜩 정신이 든 장량이 소리 높여 역사를 불렀다. 대협, 대협, 잠깐 멈추시오. 그리고 돌아보는 장사에게 간곡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게 대협의 크나큰 이름이라도 일러주실 수 없겠소? 이미 창해군이 알려주기를 마다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워해보는 소리였다. 관도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가던 장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장량의 물음을 받았다. 나는 선생께서 무도한 진나라를 미워하고 영정을 죽여 지난 한을 풀려고 하신다는 것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도 나를 그 이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자객은 누구에게도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알아버렸으니 오히려 너무 많이 알게 된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얼굴마저 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무겁고도 깊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장사는 곧장 관도가로 걸어나가 길가의 작은 모래 언덕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 태도가 어찌나 결연한지 장량도 그 뜻을 말없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래 몸을 숨기고 있던 모래 언덕에 그대로 머물러 멀찌감치 관도를 내려다보며
시황제의 노부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노부는 황제의 행차랍니다. 서편 하늘의 먼지가 더욱 자욱해진 걸로 보아 그 사이에도 시황제의 행차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 곳에 웅크린 채 숨어 기다려야 하는 쪽으로서는 무한히 길고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긴장감으로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입안을 마른 침으로 적시면서 기다리다 보니 장량에게 불현듯 묵은 적개심이 되살아났다. 소리 높여 연행을 지저대던 진나라의 개들, 너희들은 지금 모두 어디 있는가? 지금 천하가 앓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통일의 후유증을 너희들도 보고 있는가? 하나가 된 동족이라기보다는 잔인한 정복자일 뿐인 진나라의 폭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너희들도 듣고 있는가? 망해버린 조국이 그리워 가슴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한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도 알고 있는가? 육국 중에서 한나라가 가장 먼저 망하긴 까닭으로 무엇보다 으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화평과 신리를 앞세운 진의 천하통일 책략인 연횡론에 함나라가 가장 먼저 휩쓸려 들어갔다는 점일 것이다. 화평과 신리를 앞세운 연횡책을 구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출세욕이 눈먼 진나라 밖 여러 나라의 세객과 종행가들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처음부터 진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진나라에 의해 채택되었다. 연횡가들은 크게 되면 진나라의 재상이었고 작으면 자기 나라에 앉은 채로 진나라의 간세 노릇을 했다. 한나라는 선해왕 때 상국 공중치가 진과의 연횡을 주장한 이래로 망하는 날까지 연횡과 합종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물론 한나라의 연횡론자들 중에도 진나라와 손을 잡는 게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은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진왕실 또한 황제의 자손이며 그 백성들 또한 화하의 한 핏줄기임을 내세워 혼일 사해가 마땅함을 오기는 자들이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연횡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더러는 진의 무력에 압도되어 위장된 굴복의 형태로 연횡책을 고르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연횡을 주장했건 장량에게는 그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그의 아버지 희평을 재상 자리에서 내쫓아 젊은 나이로 피를 토하며 죽게 한 것도 그 연횡책이었으며 한낱 진나라의 내사에게 나라가 망하고 왕이 사로잡히게 될 만큼 조국 한나라를 허약하게 만든 것도 바로 그 연횡책으로만 여겨졌다. 한이 육국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한 것은 지리적으로 진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 또한 원교 근공이라는 진나라식으로 악용된 연횡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상념에 빠져있는 사이에도 장량의 눈길은 시황제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관도 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장량의 두 눈을 찔러오는 듯한 빛살이 있었다. 서북쪽 모래 언덕을 돌아 나오는 갑사들이 들고 있는 창검의 날이 뿜어내는 빛이었다. 시황제의 행차를 호위하는 시위대인연성 싶었다. 그 시위대의 규모를 보면서 장량은 적지 않이 낙담했다. 시황제가 바로 진제국이며 그의 순수는 곧 진조정의 움직임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시위대가 따르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갑사들의 머릿수만 해도 1연은 되어 보였다. 1연은 500명이랍니다. 모두 번쩍이는 갑옷으로 몸을 둘러쌌을 뿐만 아니라 선두에는 수십 필의 기마가 길을 열고 있었다. 행렬의 앞머리가 그 정도이면 모두 합쳐서는 얼마나 많은 인마가 시황제를 호위하고 있을지 가늠조차 서지 않았다. 시위대에 이어 몇 대의 속거들이 굴러나왔다. 황제의 행차에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걷게 할 수 없는 벼슬아치들과 시중꾼을 태운 수레들이었다. 간편하게 만든 일산을 얹고
허리 높이에 이르는 난간을 둘렀을 뿐 사방을 막지 않은 통상의 수레로 네 마리 끌고 있었다. 속거의 행렬에 이어 다시 한때의 보병 갑사들이 창검을 번쩍이며 뒤따랐다. 역시 1년은 넘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워싸인 듯 말로만 듣던 시황제의 온량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량거는 뒷날에 재래용 수레처럼 지붕과 벽이 있고 창을 내어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닫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진 수레였다. 바퀴가 넷에 폭이 넓고 금은과 깃털로 장식되어 있으며 6마리 백마가 끌었다. 온과 량이라는 글자도 그 수레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로서 시황제가 직접 그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 있다. 그때는 시황제만 타던 예외적인 수레였으나 뒷날 한나라 시대가 되면 훨씬 더 정교하고 개량되고 화려하게 취장되어 황실의 주된 의장용 수레가 된다. 온량거를 보자 장량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한나라의 연행론자들에게 품었던 것과는 질을 달리하는 구체적이고도 격렬한 미움과 원한 때문이었다. 저기 내가 젊은 날을 다 바쳐 그의 목숨을 노려온 원수가 있다. 천하백성을 모두 끌어내 지지기고 쥐어짜는 폭군이 저기 있다. 본시 자유롭게 태어난 이 세상 뭇 생명을 법으로 얽고 창칼로 위협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으로 몰아가는 치우의 화신이 다가오고 있다. 장량은 자신도 모르게 장검을 끌어당겨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다급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 퍼뜩 관도 가까운 모래 언덕 뒤로 뭔가가 희뜩희뜩 움직이는 게 보였다. 창해군에게서 빌려온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만도 시황제를 저격하기에 보다 가까우면서도 몸을 감추기 좋은 곳으로 옮겨 앉는 듯 했다. 그 사이에도 시황제의 온량거는 느릿느릿 창의 역사가 몸을 감춘 모래 언덕 쪽으로 다가왔다. 미력 하나마 함께 뛰쳐나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장량은 다시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늦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각기 나뉘어서 손을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 장량은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엎드린 채 먼저 창의 역사가 하는 양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래전에 온량거는 창의 역사가 몸을 숨긴 모래 언덕을 천천히 스쳐가듯 지나갔다. 갑자기 한 소리, 큰 외침이 우레처럼 터지면서 수레와 사람의 행렬이 잠시 멈칫하는 듯 했다. 이어 창의 역사의 거대한 몸집이 무슨 한 마리 크고 검은 새처럼 모래 언덕에서 솟구치더니 곧바로 온량거를 덮쳤다. 멀리서 보기에는 두 손으로 굽게 움켜잡은 굵은 쇠몽둥이가 그대로 그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우지끈 쾅! 한참 떨어져 있는 장량의 귀에까지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온량거의 지붕이 풀썩 내려앉는 게 보였다. 일격의 수레 전체가 그대로 내려앉는 듯 했다. 수레가 그 모양이 났으면 안에 타고 있던 사람 또한 성할 리가 없었다. 맞추었다. 장량은 놀라움과 감격에 아울러 몸을 떨며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외쳤다. 그런데 미치어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눈에 들어온 뜻밖의 광경 때문에 그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한 대의 온량거가 서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모래 언덕을 돌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섬뜩한 기분으로 눈여겨 살펴보니 뒤따르는 온량거는 그 밖에도 몇 대 더 있었다. 흔히 사서에는 장량이 창의 역사를 시켜 친 수레를 부거라 기록하고 부거는 속거와 같은 것으로 줄을 달아놓고 있다. 하지만 한관에 따르면 부는 여벌의 혹은 다른 이란 뜻이 있고 어떤 때는 속거와 구분하여 천자의 어가 앞뒤로 딸리게 한 수레로 되어 있다.
진시황이 여러 번 암살 기도를 경험한 인물이고 보면 창의 역사가 친 북어는 단순히 행차를 따르던 속거 중의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암살을 기도하는 자들의 이목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몰량거와 모양을 똑같게 만들어 앞뒤에 따르게 한 북어 중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장량이 아연에서 내려보고 있는 사이 관도 위에서는 한바탕 처절한 도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려앉은 수레가 빈 것임을 알아차린 창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다른 올량거로 몸을 돌리려 할 때에야 잠시 마비된 듯 굳어있던 시위대가 꿈틀움직였다. 이어말지 않은 곳에서 달려온 기병들이 에워싸면서 창의 역사의 분전은 보이지 않았으나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량에게도 느껴져 왔다. 에워싼 갑사들의 함성을 뚫고 들려오는 창의 역사의 병력 같은 기합 소리, 그리고 청동과 철기가 부딪는 소리, 가끔씩 창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담이 피로 쓸듯 쓸리는가 하면 그의 쇠몽둥이에 얻어맞은 듯 말 위의 기장들이 가랑잎처럼 굴러떨어졌다. 100걸음이 훨씬 넘게 떨어진 곳인데도 피비린내까지 풍겨오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창의 역사의 기합 소리는 점점 상처받은 짐승의 신음소리를 닮아가고 에워싼 갑사들의 함성은 사냥의 막바지에 들어선 몰입꾼들을 닮아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소리, 말 위의 갑사가 내지르는 기합 소리가 들리더니 창의 역사를 에워싼 원의 중심으로 바짝 다가간 갑사들의 마구잡이 창질이 한동안 이어졌다. 이미 저항이 끝난 창의 역사의 주검을 지디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기장 하나가 무어라 외치며 사람들을 해치고 말을 몰아 창의 역사가 에워싸여 있던 곳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서야 장량은 버뜩 정신이 들었다. 다 끝났구나. 그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했다. 이제 남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늦은 대로 장량 자신이 장검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시황제에게로 뛰어드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단기지만 시황제가 타고 있는 것으로 가장 의심이 드는 세 번째 올량거를 덮쳐 창의 역사가 못다한 일을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창의 역사 때문에 날카로운 경기에 들어간 시위 갑사들의 벽을 뚫고 진시황의 술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틀린 일이었다. 열의 아홉, 목숨만 헛되이 내놓은 일이 될고 말 것임에 분명했다. 거기다가 모래 언덕을 내려가며 당부하던 창의 역사의 깊숙한 목소리가 다시 장량의 앞뒤 없는 격정을 가라앉혔다. 그렇다. 죽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선 피하자. 여기서 달아나 다시 한번 때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진왕 영정을 죽일 수 없으면 그때 스스로 목을 찔러 오늘 홀로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헛되이 죽는 것보다는 구차하지만 살아남아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의 협의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윽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랜 장량은 가만히 모래 언덕을 내려갔다. 그리고 마른 풀에 묶어두었던 말고피를 불고 훌쩍 말등에 뛰어올랐다. 장량이 박차로 말배를 찾아 마른 외줄기 먼지를 보얗게 일으키며 남쪽으로 달렸다. 그 먼지 구름이 모래 언덕 위로 피어올라 멀리 관도에서도 보였으나 창의 역사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괴력에 놀란 시위 갑사들은 그것을 수상히 여기며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 창의 역사의 얘기가 우리 설화에 편입되어 전한다는 점이다. 한국 강원도 지방에 전승되는 창의 역사 전설에는 남대천을 떠내려가던 커다란 두레박에서 그를 건져냈다는 탄생 설화까지 곁들여 있다. 얼굴이 검고 힘이 장사여서 소문을 들은 장량이 강릉까지 와서 그를 데리고 갔으며 진시황을 저격한 뒤에는 모래밭을 뚫고 30리나 달아나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아산에서 채록된 설화는 창의 역사가 강원도 박가의 아들 삼형제 중에서 맏이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창의 역사의 신원이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은 데다 폭군 진시황을 친 쾌거인 만큼 민족 정서에도 거슬리지 않아 우리 설화에 수용된 듯하다.
창해라는 말이 원래 옛 조선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창해군이 동의의 군장이었다는 설이 있는 것도 창해 역사 설화가 생기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고향과 성씨를 구체화한 아산의 설화는 청주 한씨와 기자 동네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